제약회사가 이 말을 반길 리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35년차 내과 전문의 박윤호로서 이제는 침묵이 더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제 부모님도, 제가 돌봤던 수많은 환자분들도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몸속에 해로운 것을 쌓아갈 테니까요. 저는 매주 모호한 증상, 끊이지 않는 피로, 기억력 저하, 더부룩함과 변비, 뒤척이는 밤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 여기지만 정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공통된 그림이 드러납니다. 필요 여부도 모른 채 용량 기준도 없이 복용 시간과 상호작용을 따져보지 않은 채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섞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보충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5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배설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고 지방에 축적되는 지용성 성분은 체내에 오래 머뭅니다. 여기에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처럼 매일 먹는 처방약이 더해지면 상호작용 위험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폴리파머시, 다약제 복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제품 라벨에 국제 단위 IU와 MBRI 단위가 뒤섞여 있어 실제 섭취량을 과대평가하거나 복합 포뮬러에 포함된 함량을 중복 섭취하는 일도 흔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건강 해일로 효과, 한 가지 장점이 전반적 이득으로 과장되는 인지 편향, 사회적 증거, 통제의 환상, 내가 챙겨 먹으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과신, 이 결합되어 필요성 검증 없이 손이 먼저 가도록 만듭니다. 저는 겉으로 건강하던 66세 여성 환자가 항산화가 더 좋다는 말만 믿고 한 가지 제품을 추가했다가 기존의 항혈소판제와 겹치며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실려온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또 다른 72세 환자는 아침마다 비타민 E, 어유당, 은행잎, 칼슘, 단백질 파우더까지 탄창 채우듯 삼켰지만 하루가 갈수록 더 무기력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제는 개수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겹치면 위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은 알약의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검사 결과, 처방약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엔 어떤 성분은 심장, 뇌, 간, 신장을 조용히 압박할 수 있고 일부는 고용량 장기 복용 시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의학계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를 부를 수 있고 지용성 항산화 성분은 상한 섭취량 이유를 넘기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거나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행잎, 오메가3, 비타민 E 등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와 함께 복용 시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 근거에 맞는 용량, 기간, 제품으로 보완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관건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위험선을 넘는 고용량을 모르는 사이에 삼키게 될까요? 친구가 좋다 하니까, 자녀가 선물해줬으니까, TV에서 기억력, 관절, 젊음을 약속하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결핍이 확인됐는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부딪히지 않는가? 내가 먹는 여러 제품에 같은 성분이 중복돼 있지는 않은가? 답을 모른 채 손이 먼저 가는 순간 작은 오해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 혹은 더 나쁘게. 이제 저는 특히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축적의 영향이 커지는 50세 이후에 치명적일 수 있는 5가지 오해를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이나 냉장고 구석을 열어보면 종합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명절 선물로 받은 은행잎 추출물 정도는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주는 보호받는 느낌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몇 분 뒤 어떤 5가지 부류를 피해야 하는지,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하지도 아무것도 팔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진료실에서 마주한 현실을 한 사람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전할 뿐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누군가의 몸을 지키는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1.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젊음을 지켜줄까? 암을 부를까?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입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며 암까지 예방된다. 오랫동안 이런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용량 섭취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3만 명 이상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약 2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장기간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는 심부전과 뇌출혈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방을 기대했던 보충제가 오히려 질병의 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68세 장민호 씨를 기억합니다. 평소 건강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을 염려해 매일 아침 400IU 비타민 E를 3년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초기 폐암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젊음을 유지하려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탄식했습니다. 안정 섭취량을 초과한 고용량은 작은 숫자 차이에도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분명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알약이 아니라 일상 식사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해바라기 씨, 호두를 곁들이면 충분하고 안전하게 공급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는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 조절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2. 칼슘 과다 복용. 뼈를 살릴까? 혈관을 막을까? 노년기에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뼈가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70세 김영자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골다공증 진단 후 걱정이 앞서 매일 2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과도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막아버린 결과였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장과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남은 칼슘은 길을 잃고 혈관, 관절, 신장에 쌓여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의 흐름이 방해받고 결국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에서도 장기간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칼슘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뼈 생성을 자극하는 운동, 체내 합성을 촉진하는 햇볕이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길은 균형입니다. 멸치, 작은 새우, 두부, 우유, 요거트, 녹색 채소는 흡수율이 높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합니다. 하루 30-45분 햇볕을 쬐고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면 뼈는 튼튼해지고 관절은 유연해집니다. 의사로부터 명확한 칼슘 부족이나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충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자연 식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가장 안전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복용량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며 임의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뼈와 관절 건강은 단순히 칼슘 알약 하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양 균형, 규칙적인 운동, 햇볕 노출,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며 이렇게 해야만 뼈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3.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보조제일까? 출혈 위험의 씨앗일까? 수년간 진코라 불리는 은행잎 추출물은 노인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였습니다.
광고는 뇌혈류 개선, 치매 예방, 정신의 맑음 유지 같은 매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뇌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이 진코를 함께 먹을 경우 출혈 합병증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의 김도연 씨를 떠올립니다. 평소 건강했지만 가벼운 건망증이 있어 진코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까지 처방받던 그는 어느 날 가볍게 머리를 부딪혔을 뿐인데 피가 멎지 않았고 결국 뇌출혈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보조제 하나가 이런 위험을 만들 줄 몰랐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색 채소, 생선, 올리브유, 통곡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여기에 책 읽기,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가족과의 대화 등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습관이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 걷기 같은 신체 활동은 산소와 영양소를 뇌로 더 많이 공급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결국 뇌 건강의 열쇠는 알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4. 단백질 파우더. 근육 지킴이일까? 신장에 숨어든 부담일까? 중년 이후 누구나 근감소증을 걱정합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와 균형 유지가 힘들어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단백질 파우더를 노년의 근육보험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흡수 대사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과잉 섭취된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60에서 70대에 이르면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어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74세의 한 환자를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으며 근육을 유지하려면 필수라고 믿었지만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혈액 검사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신장을 잃을 뻔했다.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이에 맞는 적정량을 식사로 우선 섭취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전문가의 조언 아래 보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5세 황성준 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2스푼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력 약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이유 없는 피로감, 복부 팽만, 소화불량을 호소했고 소변 횟수도 줄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남용하다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영양학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권장량은 60g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특별한 보충제 없이도 일상 식사를 통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1개는 약 6g의 단백질을, 두부 반모는 10g을, 닭가슴살이나 작은 생선 한 토막은 약 20g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콩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식품은 단백질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공급해 신체를 더 균형 있게 지탱해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근육으로 변합니다.
노년층에게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걷기, 기체조,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운동만으로도 근육량 유지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 없이 파우더만 마신다면 그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남깁니다. 따라서 단백질 파우더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과다 복용은 신장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최선의 해법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5. 종합 비타민. 건강에 맞는 열쇠일까? 보이지 않는 함정일까? 광고는 매일 한 포의 종합 비타민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고 매력적으로 들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부적처럼 믿고 꾸준히 복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수십 가지의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거나 권장량을 훌쩍 넘는 고용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마늘 등 허브 성분까지 섞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조합은 노년층이 이미 복용 중인 치료약물과 예상치 못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5세 여성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종합 비타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간 수치가 높아지고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치아를 뽑는 단순한 시술에서도 피가 벗지 않아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보충제와 약물 간의 조용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듯 은행잎은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 시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칼슘은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비타민이니까 무해하다는 생각으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몸에 부족한 영양소만 정확히 보충하고 혹시 몰라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양학 연구들은 한결같이 최고의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원은 알약이 아니라 자연식품이라고 말합니다. 녹색 채소, 과일, 곡류, 생선, 살코기, 견과류가 포함된 식단만으로도 우리 몸은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혈액검사에서 결핍이 증명되거나 의사가 직접 필요성을 확인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 한 포는 편리해 보이지만 특히 여러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길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알약의 개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운동, 휴식의 균형을 이해하고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충제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저는 이것을 6가지 황금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감정이나 주변 권유가 아닌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히 인정된 경우들입니다. 첫째, 비타민 D. 한국과 베트남처럼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햇볕을 피하는 습관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이 흔합니다. 실제로 노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핍 상태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우울감과도 연결됩니다. 햇볕 노출이 거의 없다면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이 권장됩니다. 둘째, 비타민 B12. 신경계와 혈액 생성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나이가 들면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채식주의자에게도 흔히 부족합니다.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이 나타난다면 검사를 권합니다. 결핍이 확인되면 보충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철분. 빈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분제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결핍성 빈혈일 때만 효과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간 손상이나 소화장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엽산.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초기 여성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임신 계획이 있다면 최소 여느 3개월 전부터 보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오메가3. 등푸른 생선의 많은 성분으로 중성지방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생선을 거의 먹지 않거나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3회 생선을 먹는다면 추가 섭취는 불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칼슘. 우유, 녹색 채소, 멸치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 비타민 D, 운동, 햇볕 노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칼슘은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6가지 경우만이 의학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 보충제 사용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혹시 몰라서 먹는 습관이 대부분 돈 낭비이며 심지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 황금 상황에 속하더라도 함부로 제품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만병통치를 약속하는 화려한 광고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기 전 반드시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몸에 정말 이 성분이 부족한가? 보충은 반드시 검사 결과, 의사의 진단, 구체적인 건강 징후라는 근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권유나 불안감 때문에 따라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혈 진단조차 받지 않았는데 철분제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결과는 변비, 속쓰림, 심지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잉은 간과 심장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상태에 이 성분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가 있는가? 아니면 광고 문구일 뿐인가? 과학은 이미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 과장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는 관절이나 기억력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지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선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해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복용 중인 약물과 이 보충제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은행잎, 어유, 마늘 등은 혈액을 묽게 항응고제나 심장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출혈,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며 실제 의학 문헌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성분을 자연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답은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생선, 달걀, 견과류, 녹색 채소, 과일이 포함된 식단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식품에 풍부하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서, 항산화 물질은 채소와 과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얻으면 다른 유익한 성분과 함께 균형 있게 들어와 독성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정말 사용해야 한다면 안전한 복용량은 얼마이며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는가?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권장량을 넘어서 수년, 수십 년을 복용하지만 간과 심장은 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기능이 저하됩니다. 검사 없이 장기간 사용되는 일부 보충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조용한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5가지 질문 중 적어도 3가지에 확실히 답하지 못한다면 일단 멈추고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때로는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질문만 기억한다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의 진짜 비밀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균형 잡힌 식사, 매일의 작은 걸음, 아침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속 웃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보충제도 대체할 수 없는 기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오해, 고용량 항산화제 남용, 무분별한 칼슘, 은행잎 남용, 단백질 파우더 과다, 종합 비타민 맹신 모두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 잘못된 시기, 잘못된 용량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보충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남겨보십시오. 작은 문장이지만 스스로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자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합병증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